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휴방을 공지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공지는 급작스러웠지만 사실 준비한 휴방이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녹음을 할 시간을 서로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생을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방송 또 시작해 봐야겠죠?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책도 읽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유쌤과 함께 육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해할 때 자녀의 기질이나 또 가정 환경, 또 양육의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출생 순위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있을지 또 뭐 있다면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너는 첫째니까 나는 막내라서 걔가 외동이라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유쌤이 굉장히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유쌤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보통 엄마 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녹음했던 독이 되는 부모 편을 녹음했을 때 너무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많이 녹음해서 녹음 후에 이게 알면 편한 심리학인데 알면 불편한 심리학이 됐을까 봐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또 도움 되시는 분들 많았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늘은 그보다는 훨씬 조금 더 가볍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출생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첫째이냐, 둘째이냐, 또는 막내이냐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출생순위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제 부모인 우리가 출생 순위별로 자녀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마거님과 대박사님은 혹시 몇째세요? 저는 첫째입니다. 첫째시고, 네. 네. 저는 대박사님은? 위로 오빠를 둔 둘째입니다. 그래요. 그럼 또 막내이기도 하네요. 따지자면 막내죠. 네, 제 뒤로 네. 없으니까. 저는 셋 중에 또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골고루 분포된 출생 순위를 갖고 있는데 혹시 뭐 첫째라서 막내라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년생 남동생이 있는 첫째 딸인데요. 사실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은 둘을 좀 평등하게 키운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제 동생이 들으면은 자기는 소외받고 자랐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보통은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남녀 평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길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첫째라서 많이 들은 얘기는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이런 음, 얘기를 좀 간간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왜 누나라고 양보해야 돼? 얘랑 나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좀 억울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그나마도 없었으면, 이렇게 평등한 집안 분위기에서 그나마도 없었으면 저는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 말이 뭔지도 좀 알겠고, 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대박사님은 어떠세요? 막내라서 많이 저는 들었던 이야기? 이제 마거님이 이제 누나니까 이해해라? 이런 음, 말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저는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어디서 오빠한테 그래? 뭐, 어,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빠가 잘못한 건데, 싸우면 제가 혼났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음, 잘잘못을 떠나서 오빠한테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음, 대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희 오빠랑 해보니까 저희 오빠는 맨날 자기가 억울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데 너는 맨날 울고 이러면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너만 감쌌다. 자기가 억울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각자가 억울한 게 많았던 그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끼어 있는 둘째인데, 중간 아이인데, 집에서 그렇게 어떤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둘째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좀 짠한 눈으로 봐요. 첫째한테 치였겠다, 뭐, 막내한테도 치였겠다, 중간이라서 별로 관심을 못 받았겠다, 이런 좀 인식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그런 느낌을 받고 자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인식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건님도 그렇고 대박사님도 그렇고 첫째로서 또 막내로서의 삶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출생순위 자체가 성격에 막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많은 연구들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고, 그렇긴 하지만, 출생 순위에 따라서 또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부모와 아이들 또 형제 간의 상호작용, 감정의 교류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출생순위 영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재밌겠네요. 그 출생 순위 하면 떠오르는 심리학자가 있죠. 아들러. 그죠? 알프레드 아들러. 그래서 이 아들러의 출생 순위론을 조금 소개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들러라고 하면 사실 열등감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인 원동력을 열등감이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지니고 있고, 이를 극복해서 우월해지기 위한 노력이 어떤 인간의 삶과 행동 양식에,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 열등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출생순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몇 번째로 태어나는가가 그 아이의 입지, 위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의 성격 형성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을 끼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냐, 둘째냐, 이런 출생 순위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사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완전 주인공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둘째는 태어났는데 이미 경쟁 상대가 있는 그 사랑을 뺏어와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러 이론을 떠나서도 이 형제자매 관계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해온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랑을 놓고도 경쟁하지만 먹을 걸 놓고도 경쟁합니다. 맞아, 맞아. 다 하죠, 경쟁. 음, 카인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카인과 아벨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아벨한테만 가고, 그러니까 아벨의 재물만 이렇게 걷어주시고, 카인은 거부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카인이 엄청나게 질투를 하고, 동생을 이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좀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나타나는 어떤 경쟁이나 적개심,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자매가 갖고 있는 그 경쟁심의 뿌리가 부모의 관심, 그리고 애정을 두고 벌이는 쟁탈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막 주인공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던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나서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년생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젖을 많이 못 먹었다. 왜냐면 바로 음, 애가 이제 나도 젖 먹고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 얘기를 딱 굉장히, 들었을 때 네,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난 맞아. 충분히 젖을 못 먹었구나. 짜네요.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젖이 진짜 그런 게,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저는 둘째잖아요. 근데 2살 터울 둘째인데, 저희 엄마가 모유가 안 나왔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오빠는 첫째라서 어떻게든 모유를 먹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인 저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모유를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음, 어찌나 서운하던지.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그 알았다고 심리학하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모유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구강기의 만족. 그래서 제가 구강기가 그 불충분하게 충족됐는지 제가 이렇게 빨대로 빨아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머, 어머, 아, 나랑 똑같아. 지금도. 저는 어릴 때부터 아시죠? 저랑 친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제가 가진 버릇 중에 하나가 입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뭔가 쪽쪽쪽 빠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음, 그게 구강기 고착인 것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나 구강이 고착이야. 그래가지고 막 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오징어 씹는 거 오, 되게 좋아하고 빨대로 막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프로이드 구강기 그거 수업 들을 때 나 구강이 고착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니까요. 제가 아, 우리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아, 모유수육을. 제가 젖이 모자라서 첫째는 어떻게든 6개월을 먹였는데 둘째는 일주일 초유 막 어떻게 먹이고 억지로 먹이고 일주일 정도 먹이고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분유 먹이자 하고 분유를 먹였어요. 근데 대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 둘째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둘째가 이제 커서 저처럼 말하는 거죠.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긴 한 거야? 이러면서. 예. 아니, 근데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는 이게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모유를 안 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데, 아까 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필연적인 어떤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누구는 모유를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다 사랑을 받고 안 받고처럼 받아들여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음. 어느 순간에 부모님한테 서운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서운해지고 또 괴로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그 부모의 사랑을 얻어보겠다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걸까요? 뭐 어린 시절에서는 온 우주가 부모니까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굉장히 크겠죠. 음. 근데 그 사랑을 얻는 방식이 첫째, 둘째, 셋째, 뭐 막내, 외동 이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이제 둘째 앞에서 어떤 부모 행세, 대리 부모 행세를 함으로써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둘째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첫째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보통 그럴 경우에는 첫째랑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첫째가 성실하게 하면 둘째는 사교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좀 다른 전략을 짜서 자기의 어떤 행동과 성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첫째든 뭐 둘째든 막내든 각자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어떤 입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입지에서 나름의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성격이나 어떤 태도가 형성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떤 출생 순위에 따른 어떤 행동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성격의 경향성이 이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첫째, 둘째, 뭐 막내 이런 순으로 한번 어떤 성격이 형성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첫째 아이를 좀 살펴보면 사실 첫째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가진 의미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쁜, 가장 큰 소식이잖아요. 모든 가족, 친인척의 관심을 다 받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특별한 존재인 이 첫째를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가 또
첫 번째 그 양육 경험도 처음이기 때문에 또 서툴 수밖에 없어서 첫째를 키우는 과정이 뭐 거의 뭐 실험하는 느낌으로 매번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첫째한테 모든 사랑을 쏟기도 하지만 또 더 이제 자기가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부모 노릇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첫째 중에는 또 완벽주의자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첫째를 키울 때는 수면 교육 아시죠? 수면 교육 아이들 밤에 재울 때 잘 안 자니까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갖 책을 다 뒤져보고 수면 교육을 할 때는 아이를 뭐 안았다가 눕혔다가 또 울면은 또 토닥였다가 안았다가 이거를 몇 번씩 하면서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 되게 기를 들였어요. 근데 둘째는 그냥 정말 어 그냥 대충 그냥 안아서 재우기도 하고 우유 먹여서 재우기도 하고 책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재우는 방법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너무 배 박사님 공감해요. 웃으시는데 어, 공감하시나 봐요? 너무 공감돼요. 제가 아까 둘째가 모유 못 먹어서 막 그런 분노를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둘째 똑같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는 모유 수유를 제법 했어요. 오래 했는데 첫째를 키울 때는 뭔가 하나라도 내가 잘못하면 애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걸 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키워보니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둘째 때는 저는 심지어 어떻게 키웠냐면은 모유 수유 되게 조금만 하고 그 페트병에 파는 우유 아시죠? 그쵸. 분유식 예, 우유. 예, 예. 어, 그거 이제 딱 따서 먹을 수 원래는 있는 거. 가루를 온도 맞춰서 흔들어서 타서 이렇게 해서 분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둘째는 그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페트병으로 박스로 사가지고 데우지도 않고 실온에 보관했다가 그냥 탁 뚜껑만 닫아서 딱 먹이고 그렇게 둘째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네.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어떤 애정의 지표가 아니고 애가 잘 크고 안 크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훨씬 더 좀 유연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첫째는 모든 그 나이의 발달에서 계속 앞서가기 때문에 둘째를 키우면서 대충 해도 되는구나를 알아도 막상 첫째 또 학령기가 되고 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친구 대인관계를 해야 되면 계속 이게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모르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음,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좀 어, 더 잘 키워보려고 더 애를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기울이고 또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첫째와의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첫째도 부모에 대한 그런 애착이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끈끈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들이 성인과 가장 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부모나 성인의 기대나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경향도 또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어른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도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유쌤 얘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거는 첫째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점, 저도 성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점이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그리고 좀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커서는 음, 많이 달라졌는데 어릴 때는 분명히 저한테도 이게 첫째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성격이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향이 있었다면 그런 첫째로서의 출생 순위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좀 책임감 강하고 그런 네, 면들이요. 네. 근데 이런 그래서, 게, 근데 이런 게 그, 위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첫째들이 그 어른들, 부모의 가치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경험의 좀 보수적인 경향 그런 부분들도 보수적인 성격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경향도 있지만 경험에 보다 개방적인 건 첫째보다는 좀 둘째 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면서 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서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저는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호기심 탐험적이고 이런 반면 제 동생은 좀 보수적이거든요. 안정 추구. 음, 어쨌든 그게 꼭 맞다? 이런 생각은 지금 저희 집 분위기에서는 들지는 저희 않네요. 집도. 음. 저희 집도 오히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첫째는 좀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뭔가 그러다 보니 뭐든지 도전할 여력이 된달까? 환경이 된달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취적으로 원하는 것을 막 찾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오히려 제 경우에는 좀 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이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늘 부모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면서 인정받아 왔다면 더 도전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둘째가 만약에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꼼꼼히 잘 해내면서 인정받았다면 또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꼭 이게 첫째, 둘째라기보다는 타고난 성향이나 아니면 해온 대로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많은 영향이 또 끼치는 것 같아요. 성격의 형성에. 근데 이제 뭐 이게 출생 순위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이게 첫째 아이한테 가장 큰 사건은 동생의 출산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성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첫째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첫째가 느끼는 그 동생의 탄생이 느끼는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부인이 집에 있는데 남편이 버젓이 다른 애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동생을 상상하기 데리고 어렵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으면 그동안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성장을 해서 동생이 생겨도 그래도 좀 의젓하고 느긋한 성격을 지니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동생하고 터울이 좀 적은 경우에는 사랑을 뺏겼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발전할 수가 있고 자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위험한 터울이 2살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후 16개월부터 24개월 정도의 터울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재접근기라고 해요. 재접근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면 그 정도 나이 때는 세상에 대한 걸음마를 시작하고 하면서 세상을 탐색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탐색을 하러 아장아장 걸어 나갔다가 뭔가 위험한 요소를 발견하면, 무서움을 느끼고 불안해서 엄마한테 다시 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떠나서 탐색을 했다가 불안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계속 반복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재접근기에 동생이 태어나면 사실 엄마가 안전하게 있어줘야 언제든지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와야 될 엄마가 있어야 될 시기에 엄마가 출산이나 산후조리를 위해서 아이랑 며칠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엄마가 집에 와도 예전처럼 아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곁에 있어주질 못하니까 그리고 또 동생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이 시기가 첫째한테는 굉장히 위기인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경험을 한 아이는 내가 엄마한테 좀 극단적으로는 좀 버려지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더 이상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동생한테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또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가 동생한테 자기 왕자를 빼앗겼다. 왕자를 빼앗긴 상처다. 폐위된 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현실적으로 2살 터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애들도 2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2살 터울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을 부모님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였다, 이게. 본질적으로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째는 산후조리원을 갔지만 둘째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거든요. 네, 도우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만 해도 이제 첫째, 둘째 육아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계속 신생아를 안고 첫째를 봐야 되는 18개월짜리 첫째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첫째의 그런 요구들을 정말 다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째한테는 계속 좀 짠하고 또 첫째한테 짠해서 잘해주면 둘째가 또 태어났는데도 사랑을 그만큼 못 받으니까 또 짠하고 그런 마음의 갈등과 좀 괴로움이 엄마로서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미안한 마음 그런 음,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 부분 들으면서 좀 뭔가 하나, 이거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든 게,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정말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 못하는 걸 저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제 기질이랑 또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게 일을 하시니까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이런 성향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 부분을 들으니까 어쩌면 이 출생순위 그리고 저랑 동생이랑 터울이 거의 없잖아요. 음, 연년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할 때 이미 엄마는 그러니까 음, 내 동생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낳고 젖 먹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뭔가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아주 그 신생아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몸에 그래서 너무 몸에 그쵸 각인된 몸에 걸까? 배어버린 각인된 그래서 되게 독립적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보게 됐네요. 음. 아마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첫째들이 나의 성격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를 찾은 기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둘째로서는 좀 지금 불만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너무 첫째를 좀 좋게, 좀 짠하게 표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아, 어떠신데요? 아니, 약간 첫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좋은 말로는 뭐 독립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약간 자기중심적이다? 첫째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첫째가 너무 특별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만 좀 특별 대우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동생들보다 첫째 위주로 이렇게 계속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어떤 협조적인 성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발달될 수도 있죠. 근데 음, 뭐 보통 대부분은 동생한테 양보하라는 것보다 첫째한테 양보하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마- 저희 집에서 만약에 저를 뭐 첫째라서 되게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동생이 남자라서 뭐 더 특별 대우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등적인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나마 그래도 부모님이 네가 첫째니까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안 되고 그나마 원만한 성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거죠. 네. 네, 잘 키우셨네요, 부모님이. 그럼 감사합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 억울했지만. 맞아. 요즘에 근데 그 K장남? K장녀?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뭐든 K 붙으면 유행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특히 K장녀에 대한 그런 글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장녀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뭐 장녀, 그러니까 첫째로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특히 K장녀는 사랑은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원이나 애정은 제대로 못 받았는데 부모님을 돌보고 섬세하게 챙기고 동생 뒷바라지하고 이런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 라는 걸 표현할 때 K장녀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많이 그러게. 드네요. 서럽고.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반영한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를 잇는 거는 남자고, 약간 이런 식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그러나 또 딸이 있으면 뭐 해외여행을 몇 번 간다는 둥 이러면서 그 딸의 효심? 이런 걸 또 강조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묘하게 섞여가지고 이런 K 장녀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사실은 대우는 아들을 많이 해주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이렇게 딸한테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첫째인 딸한테는 아들한테 못하는 힘든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좀 안 해도 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부부 간의 관계, 부모님 간의 뭐 어려움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좀 딸한테는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짐을 좀 짊어지는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을 그래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유쌤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게 그 가계도 분석하는 거 이런 거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게 네네.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꼭 뭐 장녀라서 첫째라서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인 대 성인으로서 이 부부가 서로의 갈등을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좀 부부 관계가 역기능적이면은 자녀까지 껴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K 장녀의 역할이 전형적인 그 삼각관계 속에 있는 자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사실 엄마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건데 자기가 아빠를 더 미워한다든지, 이걸 회복시키려고 너무 애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 이런 거는 채 헤아리기도 전에 가족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책임, 뭐, 의무, 이런 거에만 조금 더 민감하게 되고 되게 부담감도 크게 느끼고, 그러는 좀 역행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계속 떠오르네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뭐 K 장녀라고 했지만 대 박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장녀는 아니고 둘째 딸, 막내지만 좀 그런 얘기 더 많이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럼요, 그럼요. 제가 이 역기능적인 삼각관계를 떠올린 것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장녀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제가 맡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오빠는 좀 뭐랄까 더 독립적이고 좀 무심한 성격? 음. 그 부모님이 뭘 하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얘기가 되게 뚜렷한 사람이었던가 싶은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애정 욕구도 많고 또 좀 살갑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붙잡고 가정의 소소한 얘기나 엄마의 감정을 얘기했지 오빠한테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첫째라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엄마들이 딸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속속들이 알고 싶지 않은 얘기도 딸한테는 더 많이 하고 아들한테는 그거 걔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뭐 첫째, 둘째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엄마가 생각할 때 편한 존재는 좀 딸인 것 말하기 편한. 같고 근데 이제 또 아들 있는 집 중에서는 또 그 딸 역할을 하는 아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맞아, 맞아. 저희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 연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큰아들인데 저희 집 시댁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딸이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존재가 한 명씩 있나 봐요. 있어야 하나 봐요. 그래야 부모님도 살죠. 그런 존재가 음, 있어야.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시절에 내 생각이나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은 시기부터 그런 부모의 어려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 아이가 대리부모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어린 아이로서 경험해야 될 걸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뭐 어른 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또 음. 역기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제일 할 말이 많을 것 같기도 한 둘째. 어떤가요, 이 둘째들? 네, 둘째는 사실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앞에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발달이 빠른 그런 첫째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게 참 결코 둘째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가 추구하는 전략은 첫째가 잘 못하는 영역을 찾거나 추구하지 않은 그런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페널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최고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는 첫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장점을 능가하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면은 둘째들이 뭔가 조금 더 빨리 배우고 빨리 하고 발달도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도 첫째보다 걸음마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빠르고, 좀 다 빠른 것 같은데, 저는 음. 보통 보면 둘째여서 더 빠른가 봐요. 이런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또 딸이어서 아, 빠른가 봐요. 둘째여서 빠른가 봐요. 그런 음. 얘기를 듣다가 이 자료를 또 찾으면서 보니까, 진짜 둘째여서 빠른 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둘째가 좀 딴해졌는데 저희 집도 둘째가 빨랐거든요. 막 9개월에 걸음마를 하고 말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언니가 있어서 보고 배우는 게 많아서 자연스럽게 빨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쌤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나름 되게 애쓴 거잖아요. 경쟁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 잘 해내서 주목받기 위해서 또 막 엄청 노력 결과라고 또 생각하면은 아유 너도 힘들었네. 좀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네요. 네. 음. 그 물론 보고 배우고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열심히 또 첫째를 따라잡기 위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는 되게 빨랐는데 제 동생은 좀 늦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뭐 발달이 더 빠르다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주목한 게 둘째는 첫째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첫째의 장점을 능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의 경우에 어릴 때 굉장히 애가 너무 이렇게 까불까불 되게 재밌고 앞에서 춤도 잘 추고 막 노래도 잘 부르고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그 유치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까지는. 근데 얘가 어느 때부터는 되게 과묵해지고 조용하고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얘가 원래 기질이 원래 그런데 어렸을 때 좀 까불까불 활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어쩌면 얘가 저를 능가하기 위한 방법이 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목받고 관심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나는 그런 걸 안 했거든요. 되게 뭐 똑똑하고 막 뭐 이렇게 말 잘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엔터테이닝으로 자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뭐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막 동생들을 이해할 때. 음,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그림을 잘 그리고 운동을 잘하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또는 운동을 해보라고 하면 자기는 잘 못한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 때는 충분히 잘하는데도 자기는 오빠에 비해서 오빠에 비해서 못하기 못하.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쟁을 안 하려고 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 그러면서 오빠가 안 하는 영역이 피아노인데 피아노를 어, 또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나 네. 봐요. 아,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제 첫째가 하는 걸 둘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첫째가 발레를 배우면 우리 둘째도 뭐 한 6살쯤 되면 발레를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가 계속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니가 피아노 가니까 피아노 묶어서 보내면 좋잖아요. 그쵸,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진짜 싫어서라기보다는 언니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사실은 있죠. 발달 단계에서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을 텐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언니, 뭐 오빠, 누나 이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동등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고 좀 피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부모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거 시켜야겠어요. 음, 미술은 안 하니까 미술학원을 보내든
뭔가 딴 걸 억지로, 시켜야겠네요. 억지로 그러니까요. 첫째랑 똑같은 걸 시키지 않는 게 좋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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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둘째도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그 그림 얘기를 했는데, 오빠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제가 음, 보기에는 오빠가 지금 7살인데, 오빠가 9살, 둘째가 7살인데, 오빠가 7살 때보다 둘째가 지금 훨씬 잘 그려요. 근데 9살인 오빠랑 지금의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7살인데 어떻게 9살 오빠랑 똑같이 그리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해도 그걸 이제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짜증을 내면서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둘째가 갖는 어떤 성격적인 특징도 조금 뚜렷한 것 같아요. 약간 좀 고집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집 부릴 때 보면 둘째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저희 둘째도 보면은 첫째보다는 확실히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격 그 출생 순위 이런 성격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첫째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려고 하는 영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는 그런 영역보다는 뭔가 자기의 영역, 자기의 길, 자기만의 어떤 개방적인 경험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조금 더 강하고 이런 측면을 좀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또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둘째가 사실 첫째에 비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뭐 주관적인 느낌이니까요, 둘째 아이들이. 그래서 쉽게 좀 불행감을 느끼고 자기를 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저희 둘째도 그렇게 저한테 어,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 표현적이기도 하지만 오빠랑 있을 때도 자기가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나한테 오라고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오빠가 없는 시간에 자기가 엄마랑 둘만 있으면 또 그렇게 행복해해요. 어, 그래서 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음, 측면에서 저는 똑같이 사랑을 준다고 해도 둘째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부족감들이 또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부족감을 느끼는 한편 또 둘째들이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또 좀 유리한 혹은 잘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좀 힘이나 능력으로 첫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 둘째들이 알게 되면서 어떤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과정에서 협력하는 기질이 발달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첫째의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면 요런 건 피하고, 요런 건 해야지, 이런 걸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또 적응을 잘 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해요. 좀 음, 니고시에이션을 잘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둘째들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가 위험할지, 그런 상황 파악, 현실 감각, 이런 면에서는 좀 뛰어난 경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둘째이자 막내이자 뭐 아무튼 둘째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특성이 싫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잘 알아차리고 이러는 게 내가 둘째라서 눈치 보면서 커서 그렇지 약간 좀 그렇게 또 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연민처럼 내 자신이 좀 짠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의 하나의 자원이 되고 자산이 돼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음,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중에서도 첫째랑 셋째 사이에 낀 중간 아이도 어, 있는데 이제 둘째랑 비슷하긴 하지만 중간 아이가 또 갖고 있는 특성을 보자면 사실 중간 아이는 첫째랑 이렇게 막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또 하나의 경쟁 상대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제 막내는 뒤에 태어난 동생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둘째가 받지 못했던 그런 애틋한 대접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달리는 첫째도 이겨야 되고 뒤에서 따라오는 동생한테도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위치 때문에 어떤 갖추게 되는 특별한 능력, 그런 관점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러에 의하면 아들러가 또 중간에 끼인 둘째거든요. 뒤에 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 아들러에 의하면 둘째는 첫째랑 막내 사이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 그리고 유연한 성격을 갖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독립적이기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 또 균형감도 있고 온화한 성격을 갖추게 된다고 해요. 또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 또 다른 형제들한테 양보도 잘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된다고 하네요. 음, 너무 유쌤 같네요. 네, 저네요. 보니까 저네요. 어,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별로 크게 하지 않으면서 컸는데, 제가 집에서도 굉장히 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도, 저는 이제 위에 언니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언니랑 여동생이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음, 저는 정말 별로 싸우지 않고 그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음, 중간이어서 그랬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아, 둘째가 이렇게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했구나라는 걸 저도 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누구 편을 들기 어려워서 그럴까요? 저는 그 갈등 자체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 어떤 분위기, 음, 음, 그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다투는 분위기가 제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처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또 독특한 위치가 막내라는 위치잖아요. 이 막내라는 서열이 성격 형성에 주는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막내는 이제 가족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그런 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부모님의 애정을 이제 뺏길 염려가 없죠. 더 이상 태어난 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 없이 부모님의 애정을 독차지할 수 있고, 또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 아이여서 부모님의 관심도 받지만, 그 막내를 이뻐해주는 손위 형제들도 있죠. 언니, 오빠들, 음, 누나, 형들이. 이 또 어린아이를 또 예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돌봄과 서비스를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갖게 돼요. 또 음, 부모님은 이 아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또 더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 마음이 쓰이고 뭐 그런 어떤 마음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막내는 늘 막내다라는 음, 마음이 늘 애기 같고 막내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 돌봐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부모님한테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막내라는 게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째, 막내였다가 막내가 생기면은 자기는 막내 위치를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막내가 부모의 애정을 빼앗길 염려 없이라는 건 언제부터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문득 들었어요.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막내로 살았던 그쵸. 기간이 첫째도, 조금은 있는 네, 거네요. 그렇고, 네, 둘째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염려가 없다가 동생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어, 치열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아, 이제 내 밑에는 없겠구나라는 그 가늠하는 그 시기가 오겠죠. 네. 그러니까 막내가 네, 이제 막내로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장점이나 자원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막내가 여러 이제 사람들의 돌봄과 관심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어떤 탁월한 소질을 또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찍이 자기의 어떤 윗 형제들을 맞서기가 어렵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능력으로 맞서거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그 자체로 본연의 모습으로
뭐 그냥 좀 응석을 좀 부린다던가 애교를 부린다던가 어떤 상대의 마음에 들게끔 사랑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 안전도 챙기고 또 사랑도 원하는 사랑도 또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을 관찰하면서 인간관계를 또 파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인관계에서 좀 관계를 조종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갖추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좀 천진난만함? 막내 그쵸.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약간 세상에 별로 무서운 거 없이 그냥 맑고 밝은 느낌? 이런 게 음. 좀 저는 큰 것 같은데. 저도 제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제 밑에 동생이 막내인데, 이제 내일 모레 40이에요. 40인데도 동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아직 애기 같아요. 애기 같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막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애기도 낳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막내 느낌이 계속 있어요.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응석바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내들이 그런 어떤 사랑과 돌봄을 좀 윗 형제들에 비해서 좀 충분히 받고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막내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신경도 많이 쓰고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어떤 분리나 독립이 또 늦어지기도 쉽고 좀 부모님한테 의존적이거나 또 응석바지이거나 그런 성격이 되기도 쉬운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막내가. 근데 특히나 이제 이 막내 중에서 이 다른 형제들하고 터울이 되게 긴, 그러니까 터울이 큰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막내는 조금 또 독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늦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늦둥이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은 또 나이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내한테 좀 의존하기도 하고, 또 과잉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면이나 자기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그 늦둥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또 사실 이제 늦둥이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첫째를 낳았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비해서 늦둥이를 낳을 때쯤엔 사실 이제 퇴직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미 이제 첫째나 둘째한테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산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일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뒷바라지 할 때쯤에는 건강도 그렇고 또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재산도 그렇고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커져 있기 때문에 막내한테 과잉보호하면서도 막내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힘든 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늦둥이의 경우에는. 그래서 늦둥이 분들을 보면은 사실 지원받은 것이 많이 없고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내가 아직 독립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늦둥이 막내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들하고 터울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유쌤 말씀으로는 이제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부모가 나한테 의존하기도 하고 내가 부모를 좀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미 장성한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또 자유로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음. 장성한 형제자매가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쉽지 않다 싶네요. 얘는 또 케이스 바이 이렇다.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외동인데 사실 주변에서는 이 외동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외동이 많으니까요. 네. 특히 이제 외동하면 갖는 이미지가 좀 자기밖에 모르고 약간 유약하고 혹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 어떡하나를 항상 좀 고민하시면서 키우시더라고요. 실제로 외동의 성격은 어떤가요? 외동은,
사실 이제 경쟁에 대한 압력이 덜한 점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첫째랑 비슷한 특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가족의 중심에 있고 부모의 온전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혼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 몫까지 없는 그런 형제자매 몫까지 내가 혼자 다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 좀 성숙하기도 하고요. 또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완벽주의자적인 특성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계속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다른 또래 관계가 없으니까 집에서는. 그래서 어른들하고도 또 잘 어울리고 협력적이기도 하고 인지적으로도 부모랑 그런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우수한 경향도 또 보인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또 염려하는 대로 이제 늘 이제 또래 관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서툴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초기에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적응의 어려움을 또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몇째냐, 뭐 혼자냐, 둘째냐,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받는 만큼의 부담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동은 부러워도 하잖아요. 온전히 다 자기 차지라는 걸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또 온전히 다 자기 책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을 갖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좀 흥미롭게 들리네요. 네.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어, 둘째를 낳을 것이냐, 하나만 키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외동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시선들, 인식들, 이걸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걸 주변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한다던가, 나눌 줄 모른다던가, 좀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훈육하고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외동에 대한 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이 외동인 분이 자기는 밖에 나가서 외동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볼 것 같아서 외동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음, 그냥 뭐 굳이 형제자매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뭐 이런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이 외동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한가 봐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외동은 부모로부터 늘 보호받는다는 그런 안정감도 있고, 욕구가 비교적 자기 욕구가 늘 잘 충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억척스럽거나 남의 것을 막 쟁취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이 약간 좀 느긋하기도 하고, 낙천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또 음. 많이 있거든요. 만난 사람, 외동들은 다 되게 낙천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결핍 없이 왜 충분히 사랑받은 애들이 사랑을 베푼다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외동들이 그냥 굉장히 잘 보호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잘 나누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뺏긴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나누고 되게 긍정적으로 잘 적응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외동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막 부담 갖고 억지로 막 나누는 거 가르치고 막 양보하라고 하고 막 이러실 필요가 있나. 그냥 지금처럼 충분히 사랑하시면서 키우시면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출생 순위에 따른 성격 형성, 특성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계속 저희가 얘기를 드렸죠. 얘기하고 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딱 정해진 일률적인 뭐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특성이 있구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첫째는 어쩌고 이런 출생 순위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이잖아요. 유쌤 뭔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참고할 만한 지침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침을 따지고 들면 너무야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둘째, 그러니까 통틀어서 형제, 자매들을 키울 때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원칙,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가장,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평하게 사랑을 주는 거죠. 첫째든, 둘째든, 막내든. 하지만 이렇게 공평하게 육아를 하는 게 우리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울 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원칙을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비교는 절대 금물이다. 사실 비교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은연중에 아이들을 또 첫째, 둘째, 막내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사실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경쟁심을 또 부추기기도 하고, 갈등이나 싸움을 또 격화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이제 야단칠 때, 예를 들어서, 어, 둘째를 야단칠 때 이럴 경우가 있죠. 뭐,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던가, 또는, 형한테,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동생만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한테는 뭐 형의 반만이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첫째한테도 둘째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할 때도 뭐 너는 형보다 그림을 잘 그리네, 너는 동생보다 뭐 달리기를 잘하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것도 사실 좋지가 않은데요. 비교해서 칭찬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에 비해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나중에 동생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또 한켠에 깍틀 수 있고, 내가 계속 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또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비교를 당하는 동생의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찬도 비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또 원칙이 있어요. 안 그래도 본질적으로 경쟁 관계인데 굳이 경쟁을 부추길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 비교하는 칭찬보다는 그냥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 누나가 시금치를 저렇게 잘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니? 이런 것보다는 너도 한번 시금치 먹어봐. 시금치가 너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보다 너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다, 둘째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독립된 한 인간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차별과 편애는 또 절대 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사실 조금 더 친밀하게 느끼는 자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게 좀 불편하지만 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더 애정이 가는 아이한테 더 공감하고 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도 겉으로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편애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슬픔, 그리고 분노, 원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또 있거든요. 또 열등감이나 피해 의식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받는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뭘 해도 쟤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어떤 자기중심성이 커진다거나 도덕성의 발달이 좀 늦춰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차별이나 편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모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더 끌리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저 아이한테 더 유독 끌릴까? 아니면 더 공감이 많이 되고 허용적일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제 이해하신다면 이후에 조금 더 공정하게 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첫째여서, 뭐, 형이어서, 동생이어서, 이런 걸 떠나서,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누구보다 더 잘해. 아까 비교랑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각자 누구보다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가 아니라, 각자의 어떤 고유한 장점, 고유한 차이점을 계속해서 조금 부각시켜주고, 인정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이제 형제 간에 또는 자매 간에 구별되는 어떤 특기나 취미 이런 걸 좀 인정해주고 너는 너대로 재능이 있다, 장점이 있다는 걸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욕구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언니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동생도 나도 저거 갖고 싶어라고 했을 때 뭐 언니는 그 장난감 사주고 동생은 언니가 저거 사니까 넌 딴 거 가져, 딴 거 사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각의 그 욕구를 좀 인정해줘서 정말 필요하면 똑같은 장난감 두 개를 사주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좀 공평한 그런 양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육아를 떠나서도 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그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서는 내가 부모님의 관심을 빼앗겼다는 그런 질투나 피해 의식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고 잘 들어주고 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막 싸웠을 때 혼내고 야단치고 그런 것보다는 어 그런 게 피해의식이나 이제 질투가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님들이 평소에 좀 잘 인식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평소에 많이 칭찬해주고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평소에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부모가 참 어려워요. 에너지가 참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다투는 아이들을 두고 부모가 사실 그거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주기도 힘들고 무슨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래서 음, 에너지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려면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유독 이제 이렇게 요런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좀 피드백, 그러니까 조언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책 한 권으로 또 나올 만큼 또,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도 하고, 그 형제 자매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여기 나오는 원칙대로 한다면 부모가 재판관이 되어서 아이들을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그래서 한 아이는 혼내고 한 아이는 두둔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났고,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좀 잘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게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아요. 음. 그것만 해줘도 아이들은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육아에서 팁을 하나 얻은 게 있었는데 요새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워낙에 핫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되게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항상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는 왜 쟤만 좋아해? 엄마는 왜 내 편만 들어?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애한테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부모들은 사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못하고 똑같아, 똑같아라고 하지만 사실 그 똑같다라는 말은 아이가 듣기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첫째한테는 첫째야,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그 뒤에서 말해주고 둘째한테는 둘째야,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공평하다는 게 각자를 다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듣고 약간 힘이 났달까? 그러니까 뭔가 좀, 저도 얘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쟤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저 스스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막 따져들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싸우면은 제가 누구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싸웠으면 둘이서 해결해. 자, 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얘기하고 나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원칙만 혼을 내요. 뭐 예를 들면은 서로 때렸다던가 나쁜 말을 했다던가 이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혼을 내지만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너네들끼리 얘기해. 라고 약간 좀 하는 편이고 대신에 끝나고 나서 첫째한테는 첫째한테 가서 살짝 우리 애기가 동생 이해하느라고 힘들었지. 엄마가 뭐 이해해. 약간 좀 달래주고 둘째는 언니 때문에 속상했지. 약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각자 좀 귓속말로 너를 제일 사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음, 좋겠어요. 대 박사님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의 어떤 사랑을 계속 이제, 음, 각자 각자를 인정해주고 각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심판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뭐 내담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무슨 형제자매랑 싸울 때 엄마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되게 그것이 좀 뭐랄까 무력감을 느끼고 음, 엄마가 되게 방치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면서 한 아이한테 집중해 주면 그걸 엄마가 뭐 판단을 해주거나 판결을 내려주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내담자와 이제 대박사님 아이들의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음, 부모님들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그러게요. 느낍니다. 너무 네네. 어렵습니다. 근데 또 네. 모를 일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저희 애들도 크면 제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랬니 저랬니 아유, 어떻게 하겠죠. 키워도 부모한테 네, 대한 네. 원망과 서운함은 받아들여야죠, 뭐. 있어요. 어쩔 수 네. 없어요.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점은 부모들이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인데, 아이를 역할 모델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밥 먹을 때는 뭐 언니처럼 얌전해야지. 뭐 형처럼 씩씩하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형제를 이렇게 기준으로 세워서 그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참고한 이보연 박사님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문은 동서처럼 썰어야지. 이렇게 오!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냐 말이에요. 오! 대박사님 극혐 표현. 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거나 또래 관계에서 어떤 나보다 잘한다고 우월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어른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아까처럼 각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누구처럼 해야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 않는 거야. 그냥 네 의자에 앉아서 먹으렴. 차라리 기준을 형제한테 세우는 것보다 부모한테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먹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물론 이런 출생 순위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에 맞게 양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의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첫째다, 뭐 막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 그 자체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 출생 순위 자체보다는 이 아이의 고유한 특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르시면 괜찮지 않을까. 얘가 첫째가 되고 싶어서 첫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막내이고 싶어서 막내인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한 아이로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덧붙여서 저희가 이 출생 순위에 대해서 그럼 얘기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출생 순위에 대해서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에 맞춰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첫째한테는 너가 첫째니까 뭐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외동한테는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라고,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출생 순위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양육할 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고려해서 양육하시면 그 대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의 개별성, 고유한 특성에 더 집중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키울 수 있게 되겠죠. 저는 부모로서는 또 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에게 느꼈던 조바심, 그리고 둘째에게 한없이 관대해지는 제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좋은 내용 준비해주신 유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유쌤 소감 남기실 거 있으실까요? 네, 저도 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만 저 자신 중간 아이로서의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원가족, 부모님, 또 언니, 동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뭔가 좀 이렇게 다들 짠하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좀 애틋해지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의 어떤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로서도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알찬 내용 준비해 주신 유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과 또 내 형제자매와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